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금리 인상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리 인상이 오르는 쪽으로 결정이 났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소수설 쪽이었었고요. 아마도 델타 변이 때문에 금리 인상을 바로 단행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 이제 그런 시장이 의견이 있었는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격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금리를 한번 올렸었을 때가 2018년 11월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년 5개월 만에, 2년 6개월 만에, 2년 거의 9개월 만에 됐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역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기본적인 게 물가겠죠, 중앙은행에서. 두 번째가 가계부채, 세 번째가 최근에 미친 집값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마도 이렇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전격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이 세 가지 고려 사항 중에서 역시 세 번째, 뭐 집값도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5% 오르게 되면은 집값 대출 받아서 산 분들의 이자 부담이나 대출금 원리 상환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하겠어요. 늘어납니다. 예, 예. 늘어나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는 기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이제 대출 받았을 때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제 시장금리, 시중금리라고 하고 예. 있는데 바로 반영은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코픽스 빨리 잡는 것도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번에 9월, 10월 말 11월부터 변동금리에 한해서는 이번에 예. 인상폭들이 반영이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좀 변동금리 비중이 큽니다. 이제 가계부채가 예. 1,700조, 전체 가계신용은 1,800조인데 이 1,700조 대출분만 따로 놓고 보면 거의 뭐 68% 정도가 이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연동해서 예.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0.25%포인트가 기계적으로 오른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약 3조 원 정도의 빚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추이입니다. 추세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지금은 0.25를 뭐 기계적으로 네. 반영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은행이 또 올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야라는 뉘앙스를 줄 때는 시장 금리가 먼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중금리, 기준금리를 뭐 예. 0.5나 0.75를 올렸다고 할 때 시장 금리가 0.75만 오르냐? 그렇지가 않아요. 더 오를 수 있다. 더 오릅니다. 더 오버해서 더 큰 폭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추가 인상을 언제 단행하느냐. 그리고 그때 한국은행은 또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예. 주느냐가 큰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시기 인상폭 어떻게 될까요? 일단 2번 남았습니다. 예. 이제 9월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없어요. 12월에도 없고 회의는 예. 2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0월과 11월인데 저는 11월에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11월. 예, 11월 금통위 얼마나 그렇게 오를까요? 예서 0.25 또 한 번 더 올리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고 내년은 이제 저는 상반기는 특히 1분기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을 이제 쉽게 또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대선 끝나고 뭐 상반기 내 예. 2분기 정도에 한 번 더 올리게 될 텐데 올해는 이주열 하는 총재도 분명히 2회 정도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의외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예. 안 잡히고 지금이야 작년에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니까 뭐 2.6%도 괜찮아. 밥상 물가 지금 10%도 넘어가요. 뭐 이상기후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안 잡히면 물가가 그때는 뭐 내년은 완연한 금리 인상 기조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4%대를 순간 넘어서게 예.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글쎄요, 부동산 시장이 뭐 아무리 뜨겁고 뭐 탄탄하다 네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4%는 상당히 센 거거든요. 빚내서 집 산 분들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죠. 하고 예. 추경 매수가 이제 또 안 나오겠죠. 예,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일단 한 번 올린 것 가지고는 뭐 집값에 큰 영향을 예. 미치진 못하겠지만 이게 추세를 형성할 시에는 의외로 큰 충격이 부동산에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념해야겠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일주일 사이에 마지막 대출이다 하면서 이제 대출 받으려고 난린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직장인들 보면 이제 마이너스 신용대출. 통장, 예. 신용대출 이건 이제 주식도 워낙 뜨겁고 코인도 뜨거우니까 또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1억 신용대출도 주변에서 막 그냥 받더라고.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데 이제 각 은행들이 다 연봉 이내로
뭐 마이너스 통장도 5천만 원으로까지도 이렇게 좀 암묵적으로 끊는 모양새여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빌렸던 분들은 네.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아, 이때 좀 어떤 경색도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나온 기사인데 국민지원금 지급이 9월 6일부터 네. 시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9월 6일입니다. 아마 첫째 2주간은 이제 끝자리수, 그러니까 0, 1, 2, 3, 4, 5, 또 우리 해봤죠. 예. 그다음에 이제 7, 8, 9, 10 하고 주말에는 다 신청하고 아마 이렇게 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2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인당 25만 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받았던 지원금과 좀 다른 게 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뭐 6명이면은 또 다 6명이 25만 원씩 다 받게 되고, 뭐 10명이다 하면 25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사용 기간도 오늘 확정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네. 3개월 좀 예. 넘게.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 아마 그 최근에 백신 접종률 추이가 굉장히 막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아, 연말까지 이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을 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앞에서 이제 우리 두 분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지만 네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염두도 두고 있구나라는 걸 역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온라인을 약간 열어주기는 했습니다. 네. 배달 쪽을 열어주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베이스거든요. 뭐 대형 백화점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안경점 이제 이런 것들 예. 동네 빵집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이런 것들도 염두해서 아마 12월 말 올해 연말까지 네. 모든 이제 사용을 완료하도록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사용 업종이 보니까 해주신 것처럼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네.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 이제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이런 곳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예. 쉽게 생각하면 지역 상품권 가맹점은 다 된다. 다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빠지는 데는 역시 백화점, 대형마트 우리 작년에도 빠졌었죠. 예. 이렇게 보면 되고 외국계 대기업 매장도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또 예. 대형 매달에 홈쇼핑도 또 안 되고요. 온라인 몰도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작년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제도 같이 가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 정철진 평론가는 늘 경제 활성화를 좀 이끌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 이 시간차, 이 경제 정책의 시간차가 참 잘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정은경 청장이 위드 코로나 전환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 활성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에 대한 지금 대책이라든지. 자영업자 빚이 예. 너무 많아요. 830조가 넘었는데 이분들의 이 개인 사업자 대출 자영업자 빚은 또 이분들이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뭐 집담보로도 채워 넣고요. 카드론도 다 땡길 만큼 땡기 다 지금 이제 마지막 버티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까지 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지금 이거 다 빚낸 거 소진되면 어떡하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경제 쪽만 바라보면 빠르게 위드 코로나가 좀 돼서 거리두기 단계가 좀 풀렸으면 하는 이제 그림도 가져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당국의 결단도 많이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80% 고령층 90%가 큰 이제 아웃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좀 저는 치명률 같은 것들 좀 넣어서 단계를 좀 바로 확 풀자는 게 아니라 바로 위드 코로나로 가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좀 명분을 걸고 이게 좀 이제 오픈이 돼야지. 이게 다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 이미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라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좀- 손실보상제라든지 집합금지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집중적으로 보호를 하고 대출이 많은 분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나와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와 함께 결과적으로 영업이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가장 지금 필요한데 또 뭐 항상 그게 양날의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함께 있는 것인데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서 좀만 늦춰지면 제 자영업자들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